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최종 경선 투표 첫날이었는데 40%가 넘는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격앙되며 서버 터졌다 이 한마디를 외쳤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높은 투표율 누가 웃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예측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당원 투표율 첫날이 역대급 최고 수치가 나왔습니다. 43.8%. 첫날이에요. 첫날에 불과했어요. 43.8%. 절반 가까이가 투표를 한 겁니다. 자, 이제 관건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홍준표 후보도 서로 우리 쪽에 왔다. 승기가 왔다. 승기 잡았다.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알 수 없죠. 최종 결과를 공개해봐야 과연 이 높은 투표율이 누구에게 향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 전문가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가 융합형 선대위로 꾸려집니다. 공동위원장만 무려 12명.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 연설을 맡기로 했고 추미애 전 후보도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출정식에 나섭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검찰이 김만배, 남욱, 정영학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유동규 씨에 대해서 배임 혐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확정 수익만 받아라 라는 민간업자의 요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당시 사장 대행이 다 들어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은 유동규 씨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민간업체의 요구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다 받아준 거냐? 여기에 핵심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건은 유동규에서만 배임 혐의가 그칠 것이냐 아니면 그 위로 올라갈 것이냐의 문제만 남은 셈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의 김어준 씨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서울시가 TBS의 예산 123억을 삭감하기로 밝혔는데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여러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무관치 않습니다. 예컨대 2020년 5월 26일에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을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의 회견을 김어준 씨는 냄새가 난다라고 비난했고요. 정경심 교수 법정 구속에 사법이 법복을 입고 판결로 정치를 했다 등등의 발언들을 한 바 있고 최근에는 본인의 개인 유튜브에서 소위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라는 논란을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한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최고봉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젊은 보수 국민의힘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강철부대 부산 사나이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서버 터졌다. 서버 터졌다. 이준석 대표가 외친 외마디 말. 국민의힘의 경선 첫 투표율이 무려 43%를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그간 국민의힘 그리고 그 전신의 정당 경선 역사상 유례없는 최고 수치라고 합니다. 당원도 2배 이상 늘었는데 투표율까지 첫날에 불과한데 43.8%를 기록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서버 터졌다라는 걸 외쳤다고 하는데 그 외침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향한 국민들의 이 강한 열망을 더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더 큰 힘을 받아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이번 본경선에서는 60%를 넘어 70%에 달하는 투표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투표 시작했는데 서버 터졌다고 지금 10시 기준으로 70% 가까이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굉장히 빠른 숫자이고 어느 때보다 열기가 있고 또 그리고 관심 많은 경선이었다 이렇게 자평하고. 이재명 기자, 역대 최고 수치라고 하고
서버 터졌다라는 말까지 했는데 도대체 얼마였길래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어제 하루 동안의 모바일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이 43.8%에 달했죠. 그러니까 예. 57만 명 책임 당원 중에서 약 24만 명 정도가 참여라는 건데 뭐 어마어마한 투표라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역대 당원들의 참여했던 투표율 최고가 이제 지난 2차 컷오프 때인데 그게 이제 49.9%, 약 50%가 참여했던 건데 오늘까지 모바일 투표를 하고 또 3, 4일 이틀간 또 ARS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뭐 60%는 넘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만큼 굉장히 관심도가 높다 이렇게 보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막판으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양 후보가 굉장히 박빙의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그만큼 어쨌든 당원들에도 관심도 이제 많이 끌어올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누가 유리한지 알 수 없는 거죠 사실은요. 뭐 홍준표 후보가 말한 것처럼 뭐 당심이 민심을 이길 수 없다. 그만큼 젊은 당원들의 표심이 결집하면서 홍준표 뒤집기에 나선 건지 아니면 기존 당원에서 굉장히 앞서 있던 윤석열 후보가 굳히게 들어간 건지 뭐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겠지만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열망, 이 열망은 사실은 홍준표 후보 개인, 윤석열 후보 개인에 대한 열망일 수도 있지만 그 열망에게 앞서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런 만큼 누가 후보가 되든 내가 정권 교체의 도구로 쓰인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날이었는데 43%를 넘었다면 오늘, 내일, 모레까지 남았으니까 최종 투표율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서버 시스템이 마비되기도 했어요? 일시적으로 마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버가 터졌다고 방금 이준석 대표 얘기했던 게 진짜 서버가 마비됐다는 뜻은 아니었고 그만큼 이제 투표율이 높다는 뜻이고 일시적으로 서버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뭐 제가 볼 땐 지금 현재까지 투표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얼마 전에 또 KT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서버 터졌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 깜짝 놀라거든요. 일시 서버가 마비된 적이 있었다. 그만큼 투표율이 높다. 이게 정확한 의미군요. 자, 그럼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 유례 없는 역대급 투표율 어떤 후보에게 유리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흥미롭게 4명의 후보 모두 나에게 유리하다. 어쩜 하나같이 다 나에게 유리하다라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전략이겠죠? 함께 보시죠. 누구에게 유리할까? 먼저 윤석열 캠프. 윤석열 찍었다는 전화와 문자가 쇄도한다. 민주당이 원하는 후보는 안 된다는 것으로 윤석열 압승 예고.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자, 어쨌든 홍준표 캠프 그런가 하면 2040 신규 당원들이 이날만 기다려왔다가 투표에 대거 참여. 우리에게 좋은 신호다라고 서로 우리가 이겼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유승민 후보. 개혁적 중도 보수를 바라는 신규 당원의 지지가 상당하다. 원희룡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맞설 적임자로 대장동 1타 강사. 원전지사에게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유리한 시그널, 신호들을 해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대급 투표율 이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천하람 변호사 오늘 나오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에게도 지금 소속돼 있지 않죠? 네, 저는 왜냐하면 최재형 전 원장이 이 중도에 떨어지면서 캠프가 폭파됐잖아요. 네, 캠프 해체할 때 잘렸습니다. 예. 네, 상당히 좀 아픈 얘기. 예. 하지만 굉장히 중립적이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천하람 변호사님은 이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론적 얘기 말고. 네, 사실 저는 윤석열 후보 쪽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은가. 근데 이게 사실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왜냐하면 두 가지 효과가 모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지면 조직표의 효과는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당협위원장 하고 있지만 요즘 일단 당원들이 뭐 당협위원장이 누구 찍어라, 뭐 기초의원이 누구 찍어라 한다고 찍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는 그 사람한테 입당 원서 갖다 준 분들도 이게 어차피 체육관 선거가 아니고 이 모바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갖다 준 건 갖다 준 거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찍거든요. 그렇군요. 이 정도 투표율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조직표의 효과는 많이 낮아졌다. 그런 면에서는 홍준표 후보에게 일부 유리한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예.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기존에 얘기를 할 때 20, 30, 40의 투표율은 어차피 높을 거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투표하려고 온라인으로 가입한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정도를 뛰어넘는 20, 30, 40만 열심히 투표한다는 걸 뛰어넘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50대, 60대, 70대도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50대 이상의 표심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잡고 있다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윤석열 후보에게도 결코 나쁜 시그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조심스럽게 천하람 변호사 개인 의견을 주신 거예요. 윤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할 것 아주 같다. 조금입니다. 아주 조금. 라는 생각.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한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자, 이 높은 투표율이 어떤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까? 제가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서 이제 예. 홍준표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왜냐하면 예. 세상만사 다 이치가 이게 굴러온 돌에 채여서 날아가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굴러온 돌보다는 박힌 돌에 윤석열 되게 싫어하셔. 그냥 굴러온 돌이잖아요. 예. 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쳐내는 건 저는 온당치 못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 진행되는 국민의힘 투표는 모바일 투표거든요. 근데 모바일 투표에서 투표율이 엄청 높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모바일 투표에 익숙한 20,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했을 거다.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한 것이죠. 전통적인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제 60대 이상 영남 쪽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아마 내일하고 모레 있게 될 ARS 전화투표 여기에 아마 많이 참여를 할 것인데 근데 이미 첫날에 40%를 넘어갔다는 것은 홍준표 후보에게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일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고요. 물론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이기든지 간에 아마 신성을 하게 예.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홍준표 후보에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전재수 의원님의 어떤 개인 견해입니다. 아, 흥미롭군요. 천하람 변호사님과 전재수 의원님의 전망이 달랐습니다. 우리 천 변호사님은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관측을, 전재수 의원님은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서로 다른 관측이 나온 상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후보들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부터 4일까지의 또 뭔 사달을 낼지 모릅니다. 제가 국민들이 생각할 만한 흠이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아마 벌써 구속시켰을 거예요. 제가 이 앞에 나서면서 뭐 그런 각오 같은 거 없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이런 맷집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저 홍준표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우리 당 본선 후보를 뽑아주신 후에도 장장 4개월 동안 이재명 후보와 싸워야 합니다. 본선 대결에서도 저는 도덕성, 배신과 강단, 그리고 정책 능력, 소통 능력을 가지고 포퓰리스트이자 도덕성 제로인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제압을 하겠습니다. 네, 서로 양측 모두 다 이제 본선 경쟁력과 맷집을 강조를 한 겁니다. 자, 일정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그러면은 오늘도 모바일 투표가 어제처럼 이어지는 거고 내일과 모레는 어떤 투표인가요?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들을 상대로 AR에서 전화를 겁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는 본인이 직접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어쨌든 고령의 당원들 등을 위해서 AR 전화를 겁니다. 그럼 일반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실시됩니까 그러면? 이제 응답을 하는 거고 일반 여론조사가 내일 모레 또 이렇게 이틀간 실시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원들 전체 표심 50%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반영된 민심 50%를 각각 반영해서 5대 5로? 그렇죠. 5대 5로 반영해서 최종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예. 금요일 날 결정됩니다. 이번에는 등수 공개됩니까? 공개됩니다. 아, 득표율도 공개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1, 2, 3, 4등 몇 점 순위와 석차와 이 점수까지 공개가 된다는 건데 여기 때에 따라서는 어떤 후보에게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결과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굉장히 좀 의외의 반등의 결과일 수도 있겠고 아까운 승부일 수도 있겠고 예상외로 좀 김 빠질 정도로 격차 큰 승부일 수도 있겠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양한 시나리오가 다 가능한 거죠. 뭐. 내 경우에서 안 말한 거 있나요 혹시? 어느 시나리오가 맞는지 사실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승자는 뭐 승자니까 상관이 없는데 과연 패자들이 이제 3명의 후보가 이제 지겠죠. 근데 그중에 의미 있는 패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겠죠. 그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사람에게 아무래도 다음에 다시 한번 정치적 기회가 주어질 테니까 과연 그런 이제 의미 있는 패배를 줄 그런 사람이 누굴까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발언도 준비되어 있는데 그 발언 듣기 전에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결국 누가 웃게 될 것인가, 누가 유리할까?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보겠습니다. 민심 진심 첫 번째 여론조사 바로 그겁니다. 윤석열, 홍준표 누가 더 강할까? 누가 더 셀까? 함께 보시죠. 자, 이거 뭐 정답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봤을 때 특히 엠브레인 퍼블릭의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일반 여론조사와 국민의힘 지지층을 회색과 빨간색으로 구분했습니다, 저희가. 네. 자, 그래서 보면 홍준표 후보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42.1, 윤석열 후보는 33.3으로 홍 후보가 다소 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홍준표 후보는 36.9, 윤석열 후보가 55.1로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 후보가 홍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 그런데 들으셨던 것처럼 일반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는 5대5로 똑같이 반영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배종찬 소장님, 네. 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과연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까요? 금요일이면 알게 될 테지만 자, 데이터로 한번 보겠습니다. 당윤 민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심은 윤석열 후보, 민심 국민 여론조사는 홍준표 후보다. 자, 그래프를 한번 더 보여주세요. 예. 그래프를 보면은 자, 사지선다형으로 4명의 후보 중에서 본선 경쟁력이 가장 있는 후보는 누구냐? 홍준표 41.1, 윤석열 33%는 약 9%포인트 홍준표 후보가 앞서요. 예. 자, 조사 방법도 내일과 모레 면접은 조사 방식이니까 동일한 조사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동일한 조사 방법인데 이것과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은 재질문을 해요. 재질문. 예, 응답을 안 하면 후보를 선택 안 하면 한 번 더 재질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조사를 보면은 지나가 버렸나요 그래프가? 네, 모름 무응답이 있거든요. 없다가 예. 있는데 이건 계산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를 선택한 것만 4명의 후보를 선택한 것만 모아서 100%가 되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는 방금 전에 그래프에서 보셨던 홍준표 후보의 이 지지율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국민 여론조사가. 그렇다면 자,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이 결과를 볼 때 국민 여론조사는 홍준표. 그런데 당원은 알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은 약 19에서 20% 포인트를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고 있거든요. 예. 자, 당심에서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격차를 내느냐. 윤석열 후보가 또 국민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얼마나 격차를 내냐 이게 중요한데 예. 지금은 제가 봐도 또 누가 보더라도 깻잎 한 장 차이예요. 깻잎 한 장 차이. 깻잎 한 장. 아슬아슬하다. 이게 깻잎 대전입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까지 깻잎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죠. 네, 밥도둑입니다. 예. 자, 당심에서 당원에서 근데 당원에 보면 50대 이상의 당원이 한 70%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세대가 뭐 적극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투표하는 것도 중요한데 연령대가 좀 있는 50대, 60대, 70대 이상의 당원 그리고 여성 당원들이 홍준표 후보를 얼마나 투표하느냐, 예. 지지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정리를 해보면 당원은 윤석열 후보에게 또 국민 여론조사는 홍준표 후보에게 가는데 과연 이 격차를 자기가 강한 곳에서 격차를 얼마나 내느냐. 그게 중요하군요. 또, 자, 데이터에서 확인이 어려운 여성의 마음을 누가 더 사로잡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그래프 다시 한번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 보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일반 여론조사에서의 차이 갭보다 당원 여론조사의 갭이 더 큰데 이 말은 홍 후보가 앞서는 일반 여론조사에서의 앞서는 정도보다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당원의 앞섬이
더 크다면 5대5로 반영될 땐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홍준표 후보가 지금 베일에 가려 있는 당원들의 표심, 특히 여기서 여성의 표심을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매우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천하람 변호사님. 저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한 여론조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은 또 다를 수가 또 달라. 있습니다. 예. 이게 당원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거나 이런 거를 한 게 공개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격차가 바로 당원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리한 지적이에요. 첨언 감사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뚜껑을 깠을 때 결과는 또 다를 수 있다. 굉장히 저희가 돌려 말했지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하지만 포인트들은 흐름은 지금 잡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유승민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무래도 경험 부족이 가장 큰 문제고요. 앞으로 본선이나 그 과정에서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공약도 좀 준비를 해와야 되고요. 또 자기가 여론조사 잘 나온다고 의기양양해가지고 자기 밑에 부하로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4년 전보다 더 후퇴했구나 이런 느낌? 저는 민심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당심이 늘 걱정도 되고 궁금했어요. 제가 후보가 돼야지 이재명 잡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꼭 드립니다. 제가 민심은 확실하게 추월할 자신이 있는데 당심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뚜껑을 까봐야 알겠습니다. 자, 이제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게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아니,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나오고 안철수 후보도 대선 출마를 했는데 본선에서 범여권으로 한때 분류됐던 심상정 후보와 이제는 보수권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안철수 후보가 나왔을 때를 상정했을 때 본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죠. 단일화 얘기도 여기서 이제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딱 부합하는 여론조사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민심지심 2탄 5자 가상 대결 결과입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가 대표 선수로 됐을 경우 홍준표,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본선에 5명이 출마를 하고 대선을 치렀을 때 가정하여 홍 후보가 34.0%, 이재명 후보가 28.2%. 차이가 나 보이지만 오차범위 아니에요. 안철수 6.7, 심상정 6.2, 거의 동률이죠. 김동연 3.0%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 결과, 자 주자 바꿔보죠. 윤석열 후보 32.9%, 이재명 30.5%, 심상정 6.4, 안철수 6.1, 김동연 2.1. 그렇죠. 지역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배종찬 소장님. 네. 두 가지 묻게요. 첫 번째,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불리할 건 없다. 국민의힘 주자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불리하죠. 불리하다. 불리하죠.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된다. 이제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작은 거인이에요.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다. 먼저 홍준표 후보 그래프를 한번 더 보여주세요. 저는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래프를 보여주세요. 자, 그래프를 많이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면 자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는 약 한 6%가량 차이가 나죠. 6%포인트가량. 예. 이건 뭐냐? 홍준표 후보의 MZ세대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MZ세대, 2030 세대를 견인할 때는 이만큼 본선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가져가는 2030 표심,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가져갈 수도 있는 2030 세대 표심을, 진보 중도 표심을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가져가는 게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본선 경쟁력은 뭐다? 콜라 효과. 2030 세대 만 18세 이상 이 견인하는 효과가 큰 것이고 예. 윤석열, 이재명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예,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그래프. 네, 자꾸 CG팀을 바쁘게 하죠. 근데 네.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면 윤석열, 이재명의 차이가 홍준표, 이재명의 차이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지금 이때 윤석열 후보의 보수 표심 또는 중도 보수 지지층을 누가 가져갔느냐? 안철수 후보가 가져간 겁니다. 6.1%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로서는 상당히 안 후보의 존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전재수 의원도 부산이지만 부산 PK 지지층도 가져갔겠죠. 예.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되면 보수 성향이 있는 유권자층을 주로 가져가고 있는 안철수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에게 특히 이제 2030 경쟁력이 없을 때는 학생과 가정주부층의 지지를 받는 안철수 후보의 존재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안 후보의 존재가 작은 거인이죠. 잠시 후에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둘 중에 끝까지 누가 살아남을까?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단일화를 누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여론조사마다 좀 결과가 다 달라요. 양자 대결입니다. 자, 요 경우에는 자, 이재명 윤석열의 경우 36.5 대 36.6, 이재명 홍준표의 경우 35.2 대 34.2. 그렇죠. 뭐 어떤 경우든 다 접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엔 또 윤석열 후보가 36.6이고 홍준표가 34.2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왜 보여드리느냐? 이번 대선이 말 그대로 프레임 전쟁이다. 그러니까 다자가상 대결이 될 때하고 양자가 될 때랑 상당히 다른 거죠. 양자가 되면 정말 치열해요. 빈틈이 없습니다. 자, 이재명 대 윤석열의 차이 0.1%포인트. 머리카락 한 올 차이죠. 예. 이재명과 홍준표 1%포인트 차이. 깻잎 한 장 차이죠. 깻잎 또 그러니까 나왔어요. 이게 이 프레임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정말 미어 터질 듯이 틈새가 없는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다자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안철수의 존재, 심상정의 존재. 근데 뭐 데이터 전문가로서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심상정 후보가 2017년에도 보면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은 막판에 문재인 후보 쪽으로 2017년에 좀 흡수되는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그렇군요. 그 이야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안철수 후보와 어떻게 힘을 합하느냐, 합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종로 지역구를 내준다, 그거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합당을 한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안철수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그러니까 연대나 합당이나 협력을 어떻게 할지 여부, 예. 가능한지 여부. 자칫 잘못하면 안철수 후보는요, 국민의힘과의 그동안에 좀 관계가 석연치 않았던 거,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과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 이런 걸 생각하면 완주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만큼 국민의힘으로서는 많은 변수 중에서 아주 큰 변수, 안철수 후보의 변수가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다시 이제 경선 얘기로 돌아와서 천하람 변호사께 짧게 묻겠습니다. 네. 어제가 43점이 넘었어요. 43%가. 그러니까 오늘도 실시되고 내일 모레까지 실시되고 내일 모레는 또 동시에 일반 여론조사까지 하잖아요. 당원 최종 투표율, 이 경선 최종 투표율 네. 개인적으로 몇 %까지 갈 것이다 예상하십니까? 저는 65% 내외 정도는 가지 않을까. 65%면은 신기록이죠. 네. 59가 지금까지 최고 신기록이었으니까 49%가 네, 굉장히 높은 뭐 투표율이고요. 65%.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뭐 70%를 넘기면 탄수화물을 한 달 동안 끊겠다 뭐 예.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한 70%를 넘겨서 이준석 대표가 그 약속을 진짜 지키는지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과연 최종 몇 % 투표율이 될지도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는데 검찰이 유동규 씨에게 뺐던 배임 혐의를 추가 기소했고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시각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와 화천대유가 배임을 했다라고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에 대해서 검찰이 배임 혐의를 결국 추가 기소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 후보와 검찰의 생각이 엇갈리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 특히나 유동규 씨의 배임 혐의조차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이재명 후보가 설계한 대장동 개발의 수익 개발 구조가 배임 혐의가 있다라고 유동규 씨를 기소한 겁니다. 생각이 엇갈리고 있어요. 검찰
최소 651억 원의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특정 민간업체가 취득하게 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손해를 가했다. 공모 지침을 결탁해 그 업체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배점을 조정했다. 화천대유에게 유리하게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의 수익을 모두 몰아줬다. 검찰은 651억 플러스 알파 배임죄를 포함해서 유동규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그때 당시 배임 혐의를 빼면서 맹탕 수사, 맹탕 기소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결국 유동규 씨에 대해서 다시 배임 혐의를 추가한 겁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자, 김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검찰이 지금 이 유동규 씨의 배임 혐의를 설명하는 요건이 크게 세 가지예요. 651억의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의 이익을 몰아줬다. 공모 지침을 결탁해서 조작했다. 모든 수익을 화천대유에게 유리하게 몰아줬다. 자, 이거 어떤 뜻입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배임에 대해서 이제 성남 시민에게 이제 손해를 가했다. 이건 배임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영장 범죄 사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적시가 돼 있다. 그래서 왜 이게 배임인지 그러면 이 화천대유가 지금 민간 개발업자로 선정되기 직전부터 그다음에 선정되고 그 이후에 이제 수익 배분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서로 공모했는지가 영장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공모 지침 관련한 것도 다 이미 짜고 했었고 그다음에 화천대유가 우선 협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배점까지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리하게 사업 설계를 해주기 위해서 뭐 시행이랄지 분양 이익 이런 것들을 다 몰아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구속영장 범죄 사실을 보면 굉장히 검찰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수사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과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왜 구속영장 처음에 범죄 사실을 뭐 1,700~800억 배임 액수를 이렇게 정했다가 왜 651억 원에 플러스 알파로 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추후에 좀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좀 해명을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사인방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3명에 1명 구속돼 있고 이제 나머지 이제 3명이 또 영장 청구되고요. 그중에 이제 정영학 회계사는 빠졌잖아요. 그래서 정영학 회계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외로 정민용 변호사가 또 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그러면 검찰 수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이 부분 우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사업 구조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왔고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걸 배임죄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수사의 방향이 과연 이재명 지사를 향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인지 이게 이제 검찰의 어떤 우리가 주목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광선 변호사님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를 아예 제외했다라는 한 언론 보도의 관측도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공직자의 정책적 판단에 있어서 사익 추구 행위가 없으면 배임죄 인정이 쉽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관측을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맞다면이라는 전제 하에입니다. 정확하게 검찰이 저렇게 결론을 내린 것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일선의 한 검사는 부동산 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걸 국가 정책 판단과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유 씨는 배임인데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고 분류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고요. 검찰 일각에서는 계좌 추적해보니 금품 제공된 흔적이 없다며 이재명 후보의 배임 혐의를 털어주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도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고요. 법조계에서는 유동규 혼자 결국 1조 5천억 규모 사업 이익 배분을 결정하고 배임을 했다는 것도 비상식적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기 마지막 얘기가 핵심적이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일반적인 뭐 산하기관 직원이 아니었다는 건 알겠습니다. 굉장히 측근이죠.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출근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뭐 3급의 고위직 직원인데 무슨 뭐 어떤 출입
그 어떤 뭐 발권을 하는 업무에 말도 안 되는 업무에 투입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인사권을 거의 사장인 것처럼 쥐고 흔들었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유동규 씨가 굉장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으로서 많은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동규 씨가 혼자서 1조 5천억 규모의 사업을 다 좌지우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물론 성남시가 꽤 규모가 큰 자치시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성남시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1조 5천억짜리 개발 사업이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 지사 스타일을 잘 알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뭐 보도블럭 100만 원어치 바꾸는 것도 자기 결제해야 된다. 또 대장동 관련해서도 내가 설계했다라고 하는 분이고 국민들께서도 아시기에도 적극적이고 또 법조인 출신으로 아는 것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유동규 씨가 이 어떤 세밀한 부분은 챙겼다 하더라도 윗선에서 이 부분을 전혀 몰랐겠는가. 국민으로서도 그리고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천하람 변호사님의 의견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씨에게 제기된 배임 혐의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이 대장동 개발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다라고 수차례 밝혔는데 현 정부의 검찰이 유동규 씨에게 적용한 혐의들을 보면 단군 이래 최대 수익 환수가 아니라 성남시와 시민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651억 이상의 손해를 끼친 배임 범죄다. 어떻게 이렇게 시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대장동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추정되는 개발 이익이 지금 한 8,800억 정도 됩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물론 이제 일부 남아 있는 아파트 분양 수익 등등이 이제 더해져야 되겠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럼 8,800억 정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금 성남시가 확보한 성남시의 몫이 5,5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들에게 모든 이익을 전부 다 몰아주려고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정치적 공격이고 좀 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검찰의 배임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공사의 간부 직원으로서 말하자면 김만배, 남욱 변호사 등 민간 개발업자들과 한 통속이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동규 씨와 관련한 그 민간 개발업자들은 이제 지금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이 범죄는 명백하게 밝혀져야 된다. 다만 수사가 조금 아쉬운 것은 돈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받았고 그다음에 원유철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고문으로 재직을 하면서 급여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서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예를 들면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비율대로만 이익을 가져가고 그걸로 전부 다 발을 다 뺐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유동규 수사가 얼추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돈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이 1,000억이 넘는 배당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배당금을 받은 계좌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좌 추적을 통해서 이 돈이 또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돈 받은 사람들이 과연 이 대장동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쪽으로 이제 검찰 수사가 좀 나아가야 된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뿐만이 아닙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한 축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중 상당수가 배임 범죄 혐의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장인데요. 함께 보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의혹을 자체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 추가 이익 분배 조항이 삭제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성남도계공 스스로가 추가 이익 분배 조항이 왜 삭제됐는지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밝혔어요.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과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죠. 이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일부 공사 직원들이 가담한 업무상 배임 사건이다. 자, 이 대장동 개발에 배임 범죄가 있었다라고 성남도계공도 스스로 보고서를 낸 겁니다. 부당 이득 환수 소송을 하기로까지 밝힙니다.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 이상 수익 발생 경우 어떻게 배분할지 문제가 제시됐어야 한다. 이것도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과는 상이하죠. 이재명 후보 측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추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 추가 수익을 요구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다라는 얘기까지 민주당 일각에서 나왔었는데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추가 수익은 배분할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배당받은 4,039억 중 1,793억 원은 부당 이득으로 환수할 것이다. 배임액이 검찰이 발표했던 것의 3배를 도계공이 스스로 밝혔다는 것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이야, 검찰이 보고 있는 배임 혐의보다 성남 도계공이 스스로 밝힌 배임 액수가 더 큰데 그러면 대장동 개발에 배임 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검찰과 성남 도계공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는 배임 범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상대에게 배임을 강요하지 않은 게 배임이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도시공사 사장이 뭐라고 했다는데 그거에 의견에 불구하죠.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성남시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던데 혹시 아세요? 맞나? 100% 개발 이익을 다 못 뺏은 게 배임이라는 주장도 있으니까 100% 개발 이익을 다 뺐으면 민간 투자자가 왜 참여하겠어요? 할 이유가 없죠. 상식선에서 좀 판단해 주시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반박할 뿐만 아니라 대장동 개발에서 배임 범죄는 없었다라고 부인하는 듯합니다. 검찰과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이재명 기자, 입장이 너무 상이한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알기 쉽게. 뭐 일단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의 말의 함정이 좀 빠져 있는 게 있죠.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들었던 것처럼 100% 만약에 환수라면 어느 민간 개발 사업자가 과연 그 사업에 참여하겠냐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늘 강조했던 건 개발 이익이 100% 환수하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법을 어떻게 만들어서 환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의 말에 이제 함정에 빠져 있는 거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 이런 겁니다. 상대에게 배임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이 될 수 있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고정 수익을 받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추가 수익까지 민간 사업자에게 요구하면 민간 사업자가 오히려 배임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민간 사업자에게 배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배임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조금 전에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자체 보고서 얘기했습니다. 이 고정 수익은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도 얻는 고정 수익에서 고정 수익을 뺀 겁니다. 그런데 추가 수익은 추가 수익이 안 나면 그야말로 나눌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고정 수익을 100억으로 보고 우리가 나누기로 했는데 100억 이상의 수익이 나면 당연히 추가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지 얘기하는 게 너무 정상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넣지 않은 거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도 도대체 넣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을 넣는 게 배임이라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말이 맞다면 지금 사실 대장동 사업 말고 경기도의 각종, 그러니까 수도권의 각종 사업들이 다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 사업자 전체가 다 배임 혐의를 지금 받아야 된다는 뜻인가요? 전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아까 전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검찰이 과연 이재명 후보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지 안 할지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뇌물과 배임 혐의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자신이 해야 할 책무를 배반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 검찰의 시각인 건데 이것이 사실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피해가 아니죠. 성남시의 피해인 건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어떻게 자명하냐면 성남시는 그 대장동 사업의 수익을 가지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그것을 지역화폐로 개인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었습니다. 성남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그것을 도시개발공사가 줄여서 덜 받게 한 겁니다. 당연히 성남시의 피해인 거죠. 도시개발공사의 피해가 아니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실제 뇌물 같은 걸 받지 않았다면 이걸 과연 배임을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책적인 판단 잘못을 배임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논란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뭐냐면 가장 자신의 치적이라는 사업을 믿고 맡겼던 사람이 그야말로 배신을 해서 수천억 원의 성남시에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신의 자랑이고 치적이라는 건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결국 본인의 무지와 무능을 오히려 치적과 자랑으로 이렇게 덮는 행위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사실은 뭐 본인이 배임 혐의가 오든 안 오든 그걸 떠나서
굉장히 지금까지 본인이 얘기했던 자랑이다, 치적이다 얘기하면 굉장히 상반된 지금 결과로 가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기자의 개인적 의견 들어봤고요. 전재수 의원님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 입장을 명확히 다시 한번 여쭐 텐데 이재명 기자 의견에 대한 반박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이재명 시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시장에 대한 배임 혐의가 아니라 대장동 개발에 배임 범죄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검찰은 배임 범죄가 있었다. 이재명 후보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유동규가 배임 범죄를 했다. 근데 이재명 후보의 조금 전 이야기는 배임 범죄도 없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전재수 의원님도 말씀 주셨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유동규는 잘못했다. 그럼 배임 범죄가 아닌 어떤 잘못을 했다는 건지 조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애초에 그러니까 이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던 2014년, 15년 상황을 완전히 배제를 해놓고 지금 현재와 같은 부동산 환경이었다면 당연히 배임에 대한 범죄 검토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2014년, 15년경이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게 부동산이 워낙 이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 그리고 금리도 실질적으로 내립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뭐를 하냐면 민간 개발업자들이 부담해야 될 개발 부담금을 서울 수도권은 50%를 감면해주고 지방은 100%를 또 감면해줍니다.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를 합니다. 이런 조치를 취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엄청난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5,500억이라는 부동산 미래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남시 몫을 미리 정한 겁니다. 그럼 유동규가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성남시의 정책적 판단은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몫을 정하고 난 뒤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설계된 것을 놓고 본다면은 배임의 죄는 성립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유동규도? 어려운 것이죠. 유동규도? 설계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나머지 이익을 놓고 그러니까 성남시가 가져가야 될 5,500을 뺀 나머지 이익. 추가 이익? 주가 그것을 놓고서 민간업자들끼리 지금 자기네들끼리 비용을 더 많이 썼다. 그러니까 당신이 더 많이 내라 이러면서 지금 분란이 생겨가지고 이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그걸 놓고서 배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의 전체 설계된 사업 내용만 놓고 본다면 배임의 죄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유동규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신 겁니까? 이 지사의 조금 전 얘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금 전에 밝혔는데 유동규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은 당연히 물었어야 한다라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의견을 이재명 후보가 지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남도시공사가 추가 이익 환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사업 설계상 보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에 성남시의 몫을 정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추가 이익에 대한 환수 조항을 넣게 되면 만약에 그때 당시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불투명하니까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넣게 되면은 추가 손실 보전 조항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라든지 이 몇 군데 지자체에서 지금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 대장동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민간 사업자들에게 공무원들이 추가 이익 환수 조항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민간 개발업자들이 아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은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넣대. 그렇다면 추가 손실 보전 조항도 넣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기존의 입장인데 이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는 전재수 의원님도 그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검찰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김광삼 변호사님 양측의 주장이 한치의 접점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검찰은 배임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이재명 후보는 전혀 배임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건데 김광삼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에서 그러면 유동규 씨가 잘못한 것은 어떤 점이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 배임으로 기소하고 영장 청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재명 캠프 측도 주장했던 내용이 이제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이 얘기할 때 항상 중요하게 주장한 것이 부동산이 굉장히 불황이었다. 이렇게 호황될지 몰랐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 쳐요. 그러면 왜 저렇게 공모지침서 저렇게 만들고 배점 조작하고 분양의 수익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까지 주장했던 내용은 배임죄로 영장이 청구 기소되면서 그런 내용은 이제 싹 필요 없는 내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스톱 짓다 그러잖아요. 다 내부 정보 이용하고 공모지침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이런 내용이 범죄 행위가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유동규와 이거는 이재명 후보와 상관없이 유동규와 화천대유 간에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의혹이에요, 이거는? 아니 의혹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 기소가 됐고 예. 그다음에 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이 범죄 행위를 통해서 화천대유에 관련된 대장대 개발 사건 자체를 민간업자가 수익이 나는 구조로 이미 자기들이 공모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검찰 조사에 나왔잖아요.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걸 그런 건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단지 지금은 범죄의 공모자들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과연 여기에 관여가 돼 있느냐 안 되느냐 저는 그거 하나 남아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그 국감에서도 얘기하고 이재명 지사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A를 얘기하면 B를 대답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봐봐요. 지금 아까 우리가 CG통에서 봤잖아요. 개발이익 100%를 다 못 뺏은 게 배임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지금 배임죄가 100% 다 뺏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과도하게 수익을 줬고 초과이익 환수제를 왜 안 만들었느냐. 그리고 왜 너희들이 짜고 이렇게 수익을 몰아줬냐 그 얘기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100%를 다 뺏으면 민간 투자자가 왜 참여하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00% 다 뺏어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것은 이제 검찰 수사를 결과를 봐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임죄를 영장이 청구 기소가 됐다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저는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하고 분리를 하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 대장동 개발 사건이 자기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가 관여 안 했는데 어떻게 자기의 최대의 치적이 되겠어요? 본인이 설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익으로 환수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공익 환수한 내용을 본인이 몰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전에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수사가 마무리돼도 국민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이재명 지사가 한 이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사를 마무리해버리면 사실 검찰들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할 수 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배임죄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 돈이 흘러갔느냐 안 흘러갔느냐. 예.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김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였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의 입장과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타 법인 출자 승인 이외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및 채택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설령 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은 개개인의 일탈 행위고 이재명 후보도 속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현재로서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좀 민주당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속은 거다. 이재명 후보는 몰랐다. 이재명 후보도 속았다. 선의로 대장동 개발을 설계하고 주도했지만 결국 화천대유와 합심하여 배임 범죄 등을 한 것은 유동규다라는 건 또 민주당의 입장인데 이재명 기자, 제가 계속 이런 질문 드리는 이유가 조금 전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의 배임 혐의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약간 추가이익 환수와 실제 지금 검찰이 얘기했던 최소 651억 원을 혼돈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추가이익 환수를 안 한 것도 이제 검찰이 배임에 넣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추가이익이라는 게 사실은 당시 얼마 날지 알 수 없으니까 수천억이 된 거죠. 근데 검찰이 최소 651억 원을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추가이익 환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을 했을 경우에 평당 최소 1,500만 원 이상이 나올 수 있다. 당시 시점에서 이거는 지금 부동산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당시 시점에서 1,500만 원 이상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성남시와 계약을 맺으면서 1,400만 원으로 오히려 이익을 줄여서 성남시가 가져갈 몫을 줄였다. 그게 최소 651억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백하게 당시 시점에서 성남시가 더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유동규와 당시 대장동 팀에 있던 민간 사업자들이 짜고 이익을 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추가 이익 환수와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유동규 씨의 일탈일 수 있습니다. 개인이 돈을 받고 그야말로 이익을 줄여서 보고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게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고 확정 판정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검찰은 유동규 씨의 배임 혐의를 넣었다가 뺐다가 다시 넣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최소한 겁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죠. 자, 그럼 651억은 최소한 성남시가 얻을 수익이었습니다. 그것을 유동규 씨의 일탈로 얻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명 후보 스스로 늘 얘기합니다. 나는 정치행정가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계속 개인의 일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탈로 성남시가 651억 원의 손해를 봤다니까요. 그렇다면 당시 정치행정가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개인의 일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성남시가 얻게 된 손해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그게 정상적인 얘기인 거죠. 자, 정리하면 이재명 기자의 의견이었고 이재명 후보 측은 유동규의 개인적 일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밝힌 대장동 사업에 배임 혐의가 있었다라는 것에는 전혀 부인을 하고 있는 또 상황이 좀 흥미롭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후보는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은 측근 청구, 부패 창궐, 측근 유동규, 관용차량 골프장 출입 등 사적 용도 사용해도 징계조차 안 받았다. 이 후보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모든 것은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다. 라는 논평도 냈습니다. 자, 다시 전재수 의원께 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초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사업 모델이 아니고 택지 개발 사업을 하는데 평당 1,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1,300만 원을 받았다. 1,5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1,400만 원 받았다. 그래서 최소 651억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사업 모델과는 별도로 이제 택지 개발 사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민간 화천대유를 비롯해가지고 민간 개발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5,500억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이미 수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그 김만배라든지 남욱 변호사 등등과 관련해가지고 민간 개발업자들과 지금 한통속이 됐다는 것이 지금 현재 수사 그리고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이재명 지사가 다 알고서 민간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했다라고 나가는 것은 상당히 무리죠. 왜 그러냐면 민간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보장을 해줄 거면 성남시의 목 5,500억을 확 줄여버리죠. 10분의 1, 100분의 1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이제 김만배 씨나 이런 분들이 재판 과정에서 자기들 몫을 뺏어간 이재명을 공산당이다 이렇게까지 한 게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재명 후보까지 너무 나가는 것은 이제 좀 과한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만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복잡한데 사실은 간단한 것이죠. 돈 받은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동규 돈 받았고 나머지 돈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면 이 문제는 간단하다 봅니다. 이제 추가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다는 말씀하시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체 보고서에는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따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 측의 이제 입장을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판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씨가 수사 직전에 수표를 세탁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수표 40장, 현금 1억,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 유동규 씨가 검찰 수사 직전에 김만배에게 받은 수표를 정민용을 거쳐서 남욱에게 전달했다. 수표를 세탁했다. 혐의예요. 동아일보 보도고요. 뇌물 4억의 수표, 사업자금에 뒤섞여 뇌물이 아닌 것처럼 돈 세탁 정황. 천하람 변호사님, 네. 제가 이제 사건 기자했을 때 전형적인 세탁이거든요. 그렇죠. 동아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제하에 전형적인 자금 세탁, 수표 세탁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수표는 트래킹이 되거든요. 그렇죠.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만배 씨에게 만약에 검찰이 보는 것처럼 수표 40장, 무려 4억을 받고서 금고 넣어놨으면 바로 잡히는 거예요. 이거 뇌물이네.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그냥 그걸 금고에 두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죠. 이건 돌려요. 세탁을 하는데 검찰이 보고 있는 과정은
검찰 수사 직전에 정민용을 거쳐서 남욱에게 전달해서 기존의 어떤 사업 자금과 이거를 샥 섞었다. 세탁했다. 의혹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뭐 방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게 근데 뭐 지금 보면 이 수표 자체를 넘기는 건 의미가 없고 어느 순간에 현금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현금화를 해야 되고 현금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자금에 섞어서 이게 트래킹이 될 확률을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검찰 수사를 보면서 유동규 씨에 대한 뇌물이 어떤 형태로 갔느냐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일부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동아일보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저렇게 수표를 사업자금에 뒤섞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거쳐서 전달했다면 수사기관도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분명히 어두운 돈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동규 씨가 인사 전횡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설관리공단 제작 당시 유동규 씨의 눈밖에 나서 해임된 직원이 20여 명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이 보도가 맞다면이라는 가정하에 인사부서 과장 출신 A씨는요. 눈 많이 와서 제설 작업했는데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며 해임. 간부급 직원 사직서 받아오라 지시했는데 들어주지 않아서 좌천시킨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3급 직원 B씨는 유 전 본부장 주차 민원을 거부했다가 공단이 관리하는 빙상장 검표원 3급이면 꽤 고위급인데 김관선 변호사님 빙상장 검표원으로 발령시켰다. 이거 사실일까요? 사실이라면 3급 공무원이면 굉장히 높은데 물론 빙상장 검표원을 우리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3급 공무원이 빙상장 검표 일을 뭐 일손이 부족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상식적이진 않은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빙상장 검표원은 이제 일용직 아니면 이제 기간직 이제 그런 분들이 하겠죠. 그런데 3급 직원에게 어떤 주차 민원 거부하니까 가서 빙상장 검표원 하리라. 이런 게 지금 우리 현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더군다나 과장급이 보통 한 4급이거든요. 우리가 공무원에 따르면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이 사무관에 대해서도 주차 민원에서 뭐 그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제설 작업해라. 그러면 이 유동규가 성남시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지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봐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성품이랄지 인성에 있어서도 저게 사실을 전제로 얘기한다고 하면 엄청난 전횡을 일삼았다. 더군다나 그 뭐 성남시 시의회에서도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직원이 있고 또 뭐 고위직이든 뭐 하급직이든 간에 출근 시간을 굉장히 지키는 것 자체가 인사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주위로부터 또 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출근 시간도 안 지켰고 또 출근 시간도 안 지키다 지적받으니까 대리 출근 그런 표시를 하도록 하는 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과연 유동규가 전횡을 일삼았다 볼 수가 있는데 그 전횡이 본인의 어떤 믿는 구석이 없으면 이게 완전 가능하겠느냐.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회의는 참석하지 않고 이재명 지사가 참석하는 곳만 참석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부적절하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뒷배가 있고 본인이 그걸 믿고 전횡을 일삼았다고 한다면 현재 이제 배임과 관련해서 측근이 아니냐 측근이냐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건 아니라도 간접적으로 유동규가 뭔가 실력자와의 모종에 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친근한 관계에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한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김관선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 그리고 측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다음 뉴스입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메머드 선대위, 용광로 역할할까? 민주당이 선대위를 출범을 합니다. 출정식을 갖게 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 지지 연설을 할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용광로급 선대위 어떻게 구성되는지 함께 보시죠. 자, 이 부분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그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하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 과제가
함께 경쟁했던 분들,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함께 경쟁했던 후보를 도왔던 의원들, 예. 그다음에 이 지지자들을 말하자면 한 울타리 안에 다 모아야 되는 겁니다. 다 녹여야죠. 그렇죠.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이게 뭐 다른 당하고 경쟁할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제 용광로 선대위를 꾸렸고 여기에는 함께 경쟁했던 분들 선거대책위원장 또는 상임고문으로 전부 다 모셨습니다. 그리고 경쟁했던 다른 후보 캠프에서 중요한 직책을 예. 맡았던 분들 이런 분들도 이번에 꾸리게 될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장이라든지 대변인이라든지 총괄본부장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 전부 다 모셨습니다. 거기에는 정세균 캠프에서 계셨던 분들, 이낙연 캠프에 계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 전부 다 이제 다 한울타리로 모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실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산 맹주 전재수 의원님은 선대위 들어가셨습니까?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왜 169명이 전원 참여했다고 나왔는데? 아니요, 전부 다 발표한 건 아니고요. 예. 이번에는 저 이제 이제 선거대책위원장, 예. 그다음에 이제 비서실, 그다음에 요 정도까지만 했고 공동선대위원장과 예. 상황실장 정도만 했고 그렇습니다. 169명을 전부 다 배치한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추가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당과 시도당의 이제 선거대책위원회가 다 꾸려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이 전부 다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하여튼 이 PK의 여론을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재수 의원도 뭐 한 자리 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선거에서 한 자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 정말 멋진 전재수. 별로 선대에 관심 없다.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 여론이 70%인데라는 기자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성남시장 있을 때 이동규 장관도 그 얘기는 뭐 지금까지 열심히 쓰셨으니까 취재해서 쓰시고요. 그 사진이 공개됐는데 그때 11박 호주 여행 다녀오신 그걸 그때 전에 다 보도됐던 거잖아요. 호주 방문했다는 거 지금 뭐 새삼스럽게 그것도 단독 붙여서 쓰셨나요 누가? 그거는 뭐 전에 이미 있던 거니까 판단을 하십시오. 숨겨진 사실도 아니고 이미 있던 사실인데. 대장동 특검에 찬성하는 20대 비율이 7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하지 않은 그 여론조사가 유사한 게 이런 것 같아요. 한국갤럽이 의뢰하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장동 특검 도입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65%가 도입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다는 25%의 응답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연령별의 특검 찬성을 보면 앞서서 기자가 질문한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천하람 변호사님. 네. 20대는 무려 72%가 대장동 의혹은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고 20대뿐만이 아니에요. 30대 67%. 40대도 과반이 넘어요. 57%. 50대 64%. 60대 이상도 67%. 그렇죠. 거의 전 연령의 과반 이상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 공정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대가 봤을 때는 아니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국민적인 의혹이 높고 아니 본인이 떳떳하다면 왜 특검을 못 받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재명 지사께서 합수본 수사 모든 수사는 받겠다라고 하시면서 유독 특검만 못 받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납득하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그만합시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재명 지사 본래의 매력을 못 살리고 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특검이라는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회피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재명 지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포퓰리스트라는 비판도 받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쪽을 따라간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도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1인당 100만 원에 달할 때까지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행정부, 관료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국민들의 뜻이니까 따라라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은 관료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니 국민들이 70% 특검 받으라는데 본인은 국민 뜻을 안 따르고 왜 우리 관료들한테만 국민 뜻을 따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특검 내기 대장동 의혹이 해결이 안 되는 한에는 이재명 지사께서 이게 국민 뜻입니다라고 얘기해도 안 먹히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아까 연령별을 봤던 분들은 65%의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답하셨던, 물론 과반 이상이에요. 그거의 연령별 비율을 분석했다라는 거고, 바로 이 재난지원금 문제로 이어지는데 기재부가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1인당 100만 원까지 30에서 50 더 줄 수 있다, 더 줘야 한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했어요.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하는 거 적절치 않다. 로마 갔어요? 로마 갔군요. 기재부 관계자, 과거처럼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라고 난색을 기재부가 표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를 압박했습니다. 바로 여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산 심사에서 예산 증액하려면 사실 기재부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결국은 전에도 상위 이제 48% 재난지원금에 그쳤는데 이번에 좀 어떤 설득에 나설 예정이신지. 정치인들끼리의 논쟁, 또 관료와 정치인 간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뭐 학술적 이론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이 되면 저는 뭐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료들은 여론에 따라야 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천하람 변호사는 그럼 그 여론에 따라 특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공세를 가한 거고요. 과거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명 후보의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홍남기 부총리가 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 국민 30만 원씩 50번, 100번을 줘도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재명 지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철없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좀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고요. 자, 전재수 의원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는 책임 없는 발언이다 와 같은 입장이라고 조금 전에 기재부가 밝혔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저는 뭐 이해합니다. 예. 기획재정부라는 곳은 국가재정의 수호자라는 이제 그 사명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는 뭐 저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은 이제 이런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역대 겪어보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이 감염병 사태를 겪고 있고, 이 속에서 국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국가와 정부에 대한 역할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결국은 재정이고, 그렇다면 국가의 재정이 여력이 있다면은 국민들 삶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것이 재난지원금이든 위로금이든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재난지원금 100만 원 될 때까지 추가적으로 30만 원, 50만 원 더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가재정의 수호자로서 기획재정부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마음대로 예산 쓰는 게 아닙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 그래서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국가 부채가 최대 58%까지 늘어날, GDP 대비 국가 채무가 58%까지 늘어날 텐데,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쓰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추가 30에서 50만 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각국에서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을 쓴 그 비율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한 20%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30%, 40% 재정 지출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재정은 굉장히 튼실한 측면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못지않게 뜨거운 뉴스들 두 가지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세훈 서울시 TBS 예산 123억을 삭감키로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랑 심상정 후보 둘 중에 누가 끝까지 완주할까요? 이 말은 누가 단일화할까요?
변수입니다. 자, 먼저 123억 삭감 내용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서울시가 TBS에게 칼을 들이댔습니다. TBS의 출연금 123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재정 정상화로 서울시를 바로 세울 것이다. 독립 언론은 의무와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독립된 언론의 힘으로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가감없는 비판, 대안 제시를 하려면 사실 재정 자립이 가장 선행이 돼야 되고 이제 언론 탄압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편성의 자유, 방송 내용을 편성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이런 주장이 가능한데 이런 예산 편성을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자, 민주당에서는 이거 언론 길들이기다라고 좀 반발하고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TBS는 공영방송이고 또 서울 시민의 방송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서울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재정을 의존하게 되면 사실 서울시를 비판해야 하는데 서울시에 종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송의 자유랄지 편성의 자유 이런 걸 독립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면 서울시부터 독립해야 한다. 물론 이 계기 자체가 뭐 편파 방송이랄지 그런 것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가면 방송 자체는 어느 특히 정부나 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그런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의 독립은 요원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에 대해서 TBS랄지 아니면 여권 지지자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게 앞으로 TBS가 바른 길로 가고 독립된 방송으로 가는 그러한 어떠한 촉매자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안철수 후보가 세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심상정 후보도 이번에 나옵니다.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까요? 먼저 안 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당선된 후 임기 중간에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제가 소속된 정당이 제1당이 못 되면 깨끗하게 물러나가겠습니다. 저 안철수 정말 대한민국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하지 않겠다라고 일단은 밝혔습니다. 후보 단일화는 없다. 종로 출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선 불출마 번복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 받자 당시 분명하게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도중에 그만두고 대선 나가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렸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이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반응이 어떨까요? 야권 주자들의 반응도 상당히 궁금한데 함께 보시죠. 다 단일화 얘기입니다. 야권 통합, 합당 말고 같이 동맹, 안 대표 원하는 방식대로 단일화 안 하면 안 된다. 이재명 기자, 국회를 뭐 20년 넘게 출입했기 때문에 단일화 할까요? 안 할까요? 글쎄요, 조금 전에 이제 배 소장께서는 이제 안철수 대표의 출마, 그래서 국민의힘과의 단일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전 단일화 변수에서 핵심은 안철수 대표보다 오히려 심상정 의원한테 있다고 좀 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심상정 의원은 굉장히 이재명 후보에게 약점일 수 있는 2030, 40 여성표를 흡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다시 얘기해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굉장한 어떤 굉장히 그러니까 본인의 표의 확장성을 막는 역할을 심상정 의원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전 많다고 봅니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4자 지지율에서는 5자 이렇게 지지율에서는 거의 안철수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만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의 특정 연령 혹은 특정 지역, 특정
그 이념 성향의 유권자들을 가져가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조금씩 이제 안철수 후보가 잠식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심상정 의원은 다르다. 따라서 저는 심상정 의원이 만약에 완주를 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도 굳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목맬 필요는 없다. 반대로 심상정 후보가 만약에라도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국민의힘은 그때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해야겠죠. 저는 그래서 이 단일화 전국에서의 상수는 오히려 심상정 의원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심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께서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단일화는 저는 이제 퇴행적인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거대 양당 후보들 찍을 사람이 없다. 다 이렇게 한탄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선택지를 없애서 차기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그 모습은 좋지 않다. 다수 시민들의 최선의 선택지로서 평가받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 다 완주 얘기했는데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은 심상정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번 대선에서?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거다. 예, 왜냐하면 심상정 후보도 이제 마지막 대선입니다. 예, 마지막 대선을 단일화해서 마치 양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개인적으로 원치 않겠죠. 그렇죠,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 보고 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국민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제3지대에 있는 안철수든 심상정이든 또는 다른 후보든 간에 과연 국민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이 제3지대 후보들에게 눈길을 줄 것인지 또는 마음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이것은 이제 좀 의문스럽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이제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에게 눈길과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천하람 변호사님께도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네, 일단 안철수 후보는 본인 말과 다르게 단일화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출마 선언을 한 타이밍 자체가 어제 이제 저희 국민의힘 이제 투표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신문 그 만평에서도 보면 안철수 후보를 광을 팔로 나오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한 만평이 있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몸값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